5.18이 미래로 나아가는 길을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까? 새로운 의미를 구성하고 생산하지 못하고 있을까? 라는 점을 이제 서술한 건데요. 5.18은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히지도 않았지만 새롭게 기억되어 기록되지 않은 상태, 즉 기억과 망각 사이에 정박해 있는 상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 냉전 분단의 적대적 논리에 기초한 사회가 정립한 진보의 역사는 과거의 폭력과 고통을 발전을 위해 우리가 감내해야 할 불가피한 희생으로 간주하며 이는 역사의 어두운 도정을 주변화하는 경향과 태도를 사회적으로 확산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역사 전쟁이라는 것이 정치권에서 항상 수면 위로 올라오는 사건들이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역사적 사건과 관련해서는 상당히 신경증을 보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에서 서술한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사회가 반성하는 우리의 역사가 너무 과도하게 긍정화되어 있고, 그렇게 궁정화된 역사는 한강의 기적으로 명명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역사의 어두운 도정에 대한 기록들은, 역사의 어두운 도정에 대한 기억들은 우리의 근대사의 역사에서, 현대사의 역사에서 너무나 많이 배제된다는 것이죠. 육공화국의 노태우 정권은 대통령 후보 시절 광주 사태의 치유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그들은 1990년 8월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을 제정하였다. 하지만 그 명칭에서 드러나듯 이 법은 배상이 아닌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국가폭력은 공권력의 위법적 사용에 해당하기에 헌법적으로 불법에 해당한다. 따라서 국가의 불법적이고 위법적 행위에 대해서 보상이 아닌 배상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법은 합법적 행위가 초래하는 피해나 손실을 갚아준다는 차원에서 보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므로 광주항쟁의 유혈진압과 민간인 학살을 공권력의 적법화 행사로서 암묵적으로 전제하는 기만적인 논리를 전제하고 있다. 무엇보다 지나친 개인 위주의 금전적인 보상 정책은 가짜 유공자 사건을 비롯해 당사자와 일반 시민 그리고 지역 구성원 및 지역 간의 갈등과 분열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되기도 하였다. 말하자면 가해자들은 과거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할 대상으로 기억하고 기록한다. 이를 5.18의 법조화로 재명락하면 5.18을 법적 차원에서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이 과거의 처리, 즉 과거에 발생한 폭력과 고통의 문제를 완료된 것으로 기억하고 기록하려는 시도로 해석할 수 있다. 광주민주화운동 보상법은 배금주의 기초에 5.18을 처리하여 결말을 내려는 시도이며, 이를 통해 과거를 기억 자체로부터 지워버리려는 시도라고 해석할 수 있다. 부정을 저지른 무리는 과거의 기억과 기록마저 지배하려고 시도한다. 물론 이러한 지배는 5.18의 법조화 과정에서 드러나는 것처럼 과거에 대한 전면적 부정을 의미하지 않는다. 과거를 지배하는 것은 과거를 관리하는 것이다. 5.18을 기억하고 기록하는 것은 이제 길을 닦는다. 수도에 비유해서 발표문의 제목을 정한 게 굉장히 적절하다는 인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발표문에 따르면 5.18이 사람들에게 완전히 잊혀지지도 않았지만 새롭게 기억되고 기록되지도 않은 상태, 즉 기억과 망각 사이에 정박해 있는 상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표자께서는 5.18에 대한 새롭고도 근본적으로 다른 해석이 시도되지 않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오늘의 두 번째 세션의 주제이기도 한데요. 5.18에 대한 남성 중심적 해석을 넘어서서 젠더적 관점에서 5.18 항쟁을 다시 쓰는 연구들은 5.18 정신을 젠더링 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대안적 번역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5월 운동이 인정투쟁을 통해서 5.18에 대한 낙인과 사회적 인식을 변화시켰듯이 5.18을 다시 쓰는 이러한 현재의 실천들 역시 5.18의 의미를 변화하게 할 가능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 발표문에서는 5.18을 미래로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차도의 양상은 구체적으로 드러난 반면에 이러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수도의 시도들은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의 상황을 진단하는 데 있어서 정박해 있는 5.18 주류 담론뿐만 아니라 이러한 정박을 흔들려는 새로운 시도들까지 고려하는 포괄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5.18 관련 단체는 크게 보면 직접 단체는 사망자, 그러니까 사망자를 중심으로 한 유가족 단체, 그다음에 부상당한 부상자 단체, 그다음에 구속된 구속자 단체, 그리고 하나 더 넣는다면 구속자 가족 단체, 이렇게 이제 직접 단체는 4개로 규정할 수 있고요. 나머지는 그 과정에서 5.18 진상 규명을
외친다거나 또 그 연대하는 또 그 단체들끼리 묶어져서 연합 만들어진 연합단체라든지 이제 이런 형식이 됩니다. 부상자에는 상대적으로 늦게 출범을 해요. 왜냐하면 그 부상자들이 대부분 병원에 입원해 있었고 또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치료비라든지 뭐 이런 것 등등 해가지고 훨씬 더 그 고통을 많이 겪고 있었기 때문에 또 스스로 또 중상자들은 그 치료비 자체를 그때 당시에 정부에서 치료를 이렇게 아주 그 과감하게 아주 적극적으로 치료해주지 않았어요. 심지어는 이 부상자들이 어디서 어떤 과정으로 부상을 겪었는가, 즉 말하자면 시민군으로 참여를 해서 부상을 했는가, 아니면은 지나가는 그냥 일반 시민이었는데 부상을 당했는가, 이런 것을 따져가지고 시민군으로 참여를 하는 경우는 폭도라고 규정을 해가지고 뭐 병원에 쫓아낸다거나 아니면 통합병으로 옮겨가지고 수사와 치료를 동시에 그 겸하는 이런 형태까지 진전이 됐기 때문에 부상자들은 훨씬 더 어려운 조건에서 부상 그 문제를 먼저 자기들의 부상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비교적 한 2년쯤 지나서 부상자가 결성이 되는데, 구속자 가족회가 활동을 열심히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기 가족이 지금 바로 재판을 받아서 사형 선고를 언도받고 무기 15년, 12년 이렇게 받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가족들, 가장 중형을 받은 가족들, 정동년 사형 선고 받은 정동년 씨 부인, 또 홍남선 변호사 부인, 뭐 명록은 교수 사모님, 뭐 이런 분들이 모이셔가지고 구속자 가족회 활동을 하면서 이분들 활동이 최절정에 도달하는 것이 언제냐면 81년 4월입니다. 81년 4월에 마지막 대법 선고가 떨어졌어요. 마지막 대법 선고에서 사형을 받은 사람들이 감형이 안 되고 기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서 마지막 대법 선고를 이렇게 지켜보던 구속자 가족 약 20여 명이 기각되는 것 즉시 바로 명동성당으로 이동해서 그 추기경님 방을 접수를 하고 점령을 하고 단식 농성에 들어갑니다. 네, 저는 한 세 가지 정도를 중심으로 질문을 드리고 싶은데요. 이제 발표자께서 1980년 5월 말 정도부터 1990년까지 5월 운동 초기에 약 10년가량의 시기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계신데, 시기를 1990년까지로 한정한 특별한 이유가 있으신지 알고 싶습니다. 1990년대에도 기술해 주신 단체들 외에 다른 단체가 새롭게 형성돼서 독자적인 활동을 하기도 하고 시기별로 이 연합체 연대체가 변화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 역사를 10년 단위로 구분하는 것이 편의적이기는 하지만 사실 그 안에 여러 가지 다양한 맥락들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이제 87년 민주화나 뭐 광주청문회 같은 것들, 그리고 1990년의 보상법이나 뭐 이런 여러 가지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기 때문에 10년이라는 단위가 그렇게 적절하다라는 생각이 저는 개인적으로는 들지 않아서 그 이후에, 그러니까 그 기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자체, 그리고 10년으로 기간을 설정하신 것도 이유가 좀 궁금했습니다. 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역사를 기록할 때 사실 굉장히 큰 숙제가 이것을 미래 세대에 어떻게 공유할 건가의 문제이잖아요. 그런데 방직공장도 사실 식민시대 때 설립이 되었고 2020년까지 일심방직공장이 가동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아주 그러니까 좀 그 역사를 알고 계신 분도 많으시겠지만 젊은 세대 분들은 이 역사를 잘 모르고, 그런데 이 분들한테 어떻게 방직공장의 노동을 전달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다가 문화예술 장르로 좀 풀어보자라는 생각을 이제 하게 된 거였습니다. 모이즈라는 굉장히 젊은 우리 지역의 창작 그룹이 이제 이런 작품을 발표를 하면서 기획 의도는 이런 거였습니다. 그분들의 이제 말을 제가 조금 정리를 한 건데요. 노동이 숭고한 건 변함이 없지만 그게 왜 꼭 무거워야 됩니까? 노동 체조를 통해 미래 세대들이 쉽고 재미있게 따라하면서 그 노동을 기억한다면 그게 하나의 계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래서 이 기획 의도가
사실 앞에 했었던 4가지 질문 모두에 바로 답을 해주는 건 아니에요. 그리고 이렇게 기획 의도를 전달을 해드린다 하더라도 여전히 어떤 물음표를 갖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러면 어떤 기억을 공공의 역사로 만들 것인가? 어떤 기억이 광주 시민들에게 어떤 역사적 경험들을 환기할 건가? 이런 걸 굉장히 많이 고민을 했고요. 거기서 방직공장이 낙점된 겁니다. 잘했죠. 예, 잘했던 것 같아요. 왜 방직공장인가? 근대의 여성 노동자를 호명했던 최초의 공간이고요. 공장 가시네, 여공이라는 그 여성 비하적인 시선이 한편으로 존재해 있었고, 국가 권력에 의해 산업 역군이라는 어떤 호명들이 동시에 존재해 있었어. 근데 여성 당사자의 모서리는 과연 뭘까? 궁금하잖아요. 이 둘 사이, 이 극단의 스펙트럼에서 어느 정도에 위치했을까? 굉장히 질문이 던져지는 거고, 그때 부지 개발이 지금도 여전히 핫 이슈이긴 합니다만, 그래서 이렇게 책이 나왔습니다. 뼈를 녹여 소금꽃을 피웠다. 저희 그 정미숙 선생님이 시인이신데 이 시인분의 시 구절이에요. 그래서 이 제목이 너무 제가 피드백을 많이 받았습니다. 제목이 너무 어울리요. 근데 너무 슬프요. 뭔지 이런 피드백이었는데요. 어쨌든 제가 책을 발간하고 굉장히 많은 시민들한테 전화를 많이 받았는데 거의 한 100통을 받은 것 같아요. 책을 달라고 전화하시면서 자기가 방직공장과 어떤 경험이 있는지를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다음에 이제 광주 여성의 역사를 쓴다는 게 뭐냐라고 하면서 이제 그 역사를 쓴다는 것은 거대 담론 안에서 공헌자 피해자로 정형화된 여성 삶의 구체성을 획득하는 일이자 여성 스스로 자신의 역사를 생산하는 작업이다라고 정의를 하셨습니다. 역시 굉장히 적절한 지적이라고 생각합니다. 또 젠더적 관점 안에서 젠더 안에서 계급, 나아가 세대적 관점을 다시 분할을 하는, 그래서 좀 계속해서 우리는 분할을 하는 방식으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남성에서 여성으로 뭐 그렇게 아무리 말한다고 해도 되지도 않겠지만 혹시 남성에서 여성으로 바뀌면 재밌을 것 같긴 해요. 굉장히. 예, 정말 재밌을 것 같습니다. 한번 확 바뀌어버리면. 근데 어쨌든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문제는 아닐 테니까 사실 어쩌면 남성과 여성의 사이와 틈새에 대한 이야기들이 사실 우리에겐 중요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18 당시에 여성들은 어떻게 살았고 어떤 활동을 했고 어떤 피해를 입었고 또 그 당시에 그 당시를 살았던 여성들의 어떤 삶과 기억은 어떻게 기록되고 있는가라는 이제 질문으로부터 오늘 이제 글을 시작하고 있는데요. 이제 거기에 관해서 이야기한다면 이제 그 가장 대표적인 것이 저는 그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그 기억을 보면 이렇게 5월 18일 날 19일 날 이제 그 도청 앞에서 80년 당시 이제 뭐 그런 노래도 있잖아요. 두부처럼 잘 이루어진 뭐 여분 이런 이제 노래 가사가 있는데 많은 이제 시민들이 여성들이 이렇게 그 공수부대 계엄군의 어떤 이제 그 차검한 이렇게 칼에 의해서 뭐 옷이 찢기고 뭐 이렇게 가슴이 도려내졌다 이런 이야기들이 이제 그 현사연 자료부터 시작하면 그런 구술이 거의 20명 정도 되거든요. 근데 왜 그 피해자가 지금까지 나타나지 않을까? 지금 43년이 지났는데 그리고 왜 그 이렇게 피해자의 이제 증언이나 그런 기록들이 공공 기록이 되지 못하는가? 이제 저는 그걸 보면 이렇게 5.18과 관련한 여성들의 경험과 기억과 그리고 기록이 지금 어떤 주소가 어디에 있는지를 이야기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차량 시위와 무장 활동에 대해서도 그동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여성들이 참여했다라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이제 내가 총을 들었다라고 하는 여성은 없었어요. 근데 2022년 여기 75쪽에 보면 남미나 씨가 이제 차량에 탑승했고 이렇게 이제 총기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해남을 갔다가 광주로 돌아오는 중에 계엄군의 총격으로 총상을 입었다라고 이제 2022년 7월 23일에야 내가 총기를 들었다라는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왜 이렇게 지연되었는지, 왜 무장 활동 사실을 그동안 숨겼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이 인터뷰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슨 여자가 그렇게 나댔냐,
왜 손까지 들었냐 이런 그 비난이 두려웠기 때문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사실 지금까지도 여성들의 어떤 구술이나 어떤 경험, 기억들을 이제 기록으로 남기는데 어려움을 이제 주는 것 같습니다. 이때 그 연행 과정 중에서 그 피해자들이 이렇게 공통적으로 기억을 하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데요. 유방이나 생식기 등에 대한 구타가 굉장히 심했다는 거. 근데 본인은 너무나 수치스러워서 그걸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다는 이런 이제 진술들이 저에게는 굉장히 좀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이제 강제추행이 이런 시기에도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이제 성폭력 이 조사위원회에서 성폭력 팀장으로 일했었는데 그때 많은 질문이 어떤 질문이었냐면 이렇게 5.18 당시는 계엄군에게도 굉장히 그 긴급한 시간이었다. 계엄군들도 이렇게 죽기도 하고 부상당하기도 하고 이런 굉장히 그 긴급한 상황에서 어떻게 한가하게 성추행이나 성폭력을 할 수 있겠는가 이런 질문을 꽤 받았습니다. 오늘 이 발표문에서는 그 5월 18일부터 27일까지 항쟁 기간의 여성에 좀 주목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일부 토론에서도 나왔던 것처럼 그리고 아까 발표 중에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여성들의 활동은 사실 이후에 5.18의 진상 규명하는 그 기억 투쟁에서 두드러졌던 부분들이 매우 많기 때문에 사실 이 5월 여성을 그 항쟁기로 한정하면 오히려 의미가 축소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5월 여성을 한정한다 하더라도 5월 여성 기록이라고 한다는 것은 5월 여성 혹은 5월을 기억하고자 하는 여성에 관련된 기록으로까지 좀 확장되어서 앞으로 수집, 조사, 정리, 활용되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그 부분을 좀 한번 말씀을 드려봤고요. 지금 목차에서도 보면 시기 분류도 항쟁의 시간 구분 일반적인 그 방식인데 혹시 여성의 시각으로 보면 시기를 다르게 구분할 수 있지 않을까? 피해라는 것도 총상, 자상, 뭐 이렇게 성폭력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도 잠시도 말씀하셨지만 자상이라는 것들을 혹시 뭐 다르게 그러니까 이 피해의 양상들도 좀 다르게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뭐 이런 고민들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좀 뭔가 할 수 있는 제언 같은 게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2011년 5.18 민주화운동 기록물이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가 되면서 광주시는 당장 아카이브를 설립해야 된다는 과제를 안게 됩니다. 특이하게도 이 등재 신청서를 쓸 때 광주시에서는 전문 기록관을 설립을 해서 이러한 기록물들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겠다는 계획서를 이 등재 신청서에 포함을 시켰기 때문에 그것을 실행해야 되는 과제를 안게 되었죠. 근데 여기서 등재된 기록물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등재 기준에 적합한 유일본, 이게 초고죠. 복사되지 않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투사해보와 같이 이렇게 등사기로 밀었던 기록물들은 기록유산은 아닙니다. 그래서 초고의 9가지 종류의 기록물 군만이 세계 기록유산으로 를 지칭하고 있는 거죠. 굉장히 많은 기관들이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이제 기록관은 기록관만의 어떤 정책성을 확보하고 정립해야 된다는 어떤 과제를 안고 있었고 그 기간이 이제 10년에 거쳐서 만들어진 이어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록에 대한 어떤 사회적 관심이나 이슈는 굉장히 많아지는데 과연 기록이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가,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면서 우리 사회에 자리하고 있는가는 좀 많이 회고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랬을 때 국가가 기록을 관리하는 방식은 법령으로 많이 정리가 되어 있는데요. 대부분은 해방 이후에 관련 법령들 규칙에서 법령이 만들어지게 되는데요. 근데 이제 관련 법령들은 가장 최근에 정리가 되었고 굉장히 오랫동안 불명확하게 존재가 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노무현 정권기라고 주로 이 기록물의 어떤 관련 법령의 큰 전환기를 노무현 정권기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2003년에서 2007년 사이에
뭐 기록물에 대한 분류 기준이나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법률 등이 제정이 되면서 현재 국가기록원 체제나 지방기록원 체제 등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실무에 있어서 현상에 있어서 문제점들을 콕콕콕 이렇게 굉장히 많이 지적을 잘해 주신 것 같아요. 그래 지적해 주시고 이렇게 해야 된다 하는데 이제 결과론적으로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데 라는 그런 물음표들을 굉장히 많이 안고 갑니다. 그래서 뭐 중간중간에 궁금한 것도 많이 있긴 했었는데 그냥 최종적으로 이제 질문을 드린다면 마지막 선생님 결론에서 이제 시민들이 어떻게 이 분야로 들어올 수 있을까? 그다음에 어떻게 하면 시민을 위한 방식으로 이렇게 제공이 돼야 될까? 그리고 또 이제 기록의 다양한 사회적 연결망들을 어떻게 우리가 쫓고 그거를 기록화해 내야 되고 그걸 기록으로 어떻게 또 담아낼 수 있을까라는 문제의식들을 계속 이렇게 던져내셨어요.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우리가 숙제로 안고 있지만 혹시라도 선생님이 조금 제안을 하거나 하실 부분이 조금 있으시다면 그 점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나 5.18 기념재단, 부산민주공원 같은 경우는 조직이라고 하는 형태, 사람이 모여서 활동을 하는 종합적인 실천을 했다고 하면은 2008년, 2010년 이후부터는 기관의 형태로 나타나기 시작을 하고 거기에 시민들이 직접 기관을 통해서 만나는 작업들을 좀 많이 펼쳐지고 시작했는데 또 하나 특징은 다양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제 그 기록관, 기념관, 역사관 이런 방식으로 크게 분화되기 시작을 하고 거기서 또 하나의 특징은 거의 모든 기관에서 예전에 이제 기록관에서만 아카이브를 주로 다룬다고 하면은 모든 기관에서 아카이브를 기반으로 두기 시작을 했다는 거고 두 번째는 시민들을 만나는 주요한 방식으로서 전시라고 하는 매체를 주로 사용하기 시작을 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2015년도에 이러한 여러 가지 현상 중에서 이제 5.18 기록관도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정보 공개를 통해서 5.18 기록관의 영상 기록물이 무엇이 있느냐 목록을 달라 그랬는데 여러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그게 되게 어렵게 회피하는 현상이 있었고 광주광역시를 통해서 공개 요청을 해서 이제 받아낸 목록입니다. 그걸 다 검토를 했는데 저도 같이 공유해서 검토했는데 그 5.18 기록관 시청각 기록물 목록에 HWP 2002 한글 2002 이런 목록까지 들어가 있고요. 또 밑에 있는 거는 그냥 구축 자료 그리고 그 옆에 연도가 있는데 오른쪽에 9999는 이게 언제 생산된지 모르는 표시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정리가 안 돼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시청에서 기록물을 관리해서 기록관으로 이관됐는데 이관되고 나서도 거의 10년 동안 이 목록은 갱신되지 않았다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수십억이 넘는 아까 말씀 DB 사업이 진행되는데도 불구하고 기록 전공자가 없이, 그러니까 전문성 없이 통합 데이터베이스가 개발이 된다는 게 가능한 일일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좀 들어요. 원래는 개관할 당시에 이미 시스템을 한번 개발한 전력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한 번도 작동이 되지 않은 채 지금까지 왔기 때문에 기록이 오픈 아카이브를 통해서 외부로 공개되지 못한 큰 이유 중에 하나인데 그때 시행착오로 지금 그대로 반복하고 있는 건 아닌지 봐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록이 과거에 생산되고 역사적 사건은 과거에 있었기 때문에 자꾸 포커싱을 과거로 두고 있는 것이 옳은가? 그러니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 5.18의 현재와 관련된 부분에서 여기서 또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 새로운 방식의 대중적 콘텐츠로 가능한 것이 아닐까? 그렇게 하고 있는가? 제가 생각하는 건 지금 여기 상설 전시만 봐도 그 스토리텔링이 제가 대학교 때 만났던 5.18 처음 접했던 스토리텔링과 눈꽃만큼 또 다르지 않습니다. 그때 서사와 지금의 서사는 같을 수가 없는데 같은 서사를 쓰고 있다는 거죠.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라는 영어로는 5.18 아카이브라고 하는 그 아카이브의 성격과 그 성격을 어떻게 역할을 규정해야 될 것인가라는 부분인 것 같아요. 기관 비평하는 부분을 봤을 때
애초에 아카이브라는 것이 만들어질 때 당시만 해도 그 기록을 소장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권력인 기관이 아카이브잖아요. 그래서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도 어떻게 보면 제가 좀 약간 기록관의 입장에서 살펴봤을 때 애초에 흩어져 있는 5.18과 관련한 다양한 기억과 관련된 기록들을 모으는 것에 일단은 집중하지 않았을까. 그것만으로도 하나의 권력, 우리가 그동안 갖고 있었던 권력이 없었는데 이제 시민의 권력으로서 기록을 모으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던 것 같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모았습니다. 모았는데 이제 모은 다음에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될지, 그 다음으로 나아가지 못한 현실이 지금 8년의 현재 경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은 그것에 저항하는 아카이브라고 한다면 오히려 반대로 공개를 더 염두에 두고 그걸 같이 공유하는 정신을 보여주어야 하는데 국가의 아카이브와 같은, 그러니까 공공기관의 아카이브와 같은 동일한 모습으로 지금 현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5.18 아카이브가 앞으로 어떻게 가야 될까, 5.18 민주화운동 기록관이 아카이브로서 어떻게 가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대중성이라든가 전문성에 대해서 이제 지적해주신 부분을 생각했을 때 이 5.18 기록관이 어떻게 보면 이제 다시 시작해야 될 시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했던 것들에 대한 이제 실패다라고 규정을 하셨기 때문에 그러면 앞으로 이제 그 세 가지를 말씀하셨을 때 가장 우선적으로 확보해야 되는, 뭔가 해야 하는 스텝을 밟아나가야 된다면, 단계적으로 밟아나가야 된다면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일까? 지금 아마 그걸 가장 원하실 것 같아요. 기록관에서는 이제 그걸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라는 생각. 왜냐하면 또 이 5.18 기록관이 조례 근거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기록물 관리 전문 요원을 또 뽑게 돼 있거든요. 광주시를 통해서. 이제 그렇게 됐을 때 어쨌든 기록물 관리와 관련한 전문성을 갖고 있는 사람이 또 채용이 될 거고, 또 내부적으로 또 학예연구사분이라던가 기록연구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 구성 안에서 이런 그 대중성과 전문성과 그 당사자성을 어떻게 이제 확보해 나갈 수 있을까?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이제 발표하신 선생님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묻고 싶습니다.